세 번째 시간 해볼까요? 세 번째는 이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왜 공부를 하냐면 사람이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걸 모두 묶어서 뭐라고 이름 부르죠? 법률행위라고 이름 부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뜻이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이게 의사표시인지 아닌지를 맞춰보는 거예요. 갑이 자신의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했다. 이거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이다.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고 말을 했다.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이다. 그럼 앞에 건 청약의 의사표시, 을의 건 뒤에 건 승낙의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건 의사표시일까요? 아닐까요? 의사표시다 아니다? 이다. 점심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의사표시다 아니다? 의사표시죠. 음식물 판매 계약에 대해서 청약을 한 거니까 의사표시 맞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에 이제 올라탔어요. 버스 올라탔다. 이건 의사표시일까요? 아닐까요? 말하는 건 의사표시인데 버스에 올라타는 건 의사표시다 아니다? 이다. 이건 뭐냐면 그 버스 회사, 버스에 올라타면 버스 회사가 나오고 승차 계약이 성립합니다. 승차 계약이 성립하는 것에 대한 의사표시인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의사표시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한테 밥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도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의사표시일까 아닐까요? 밥도 밥도 이러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도 부평에서 수업받았던 분인데 오늘 그 동네에 계시면 왜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지? 그분이 한 여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 때쯤인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보이더라고요. 전화가 계속 오는데 한 두 번인가 나가서 전화를 받고 세 번째는 성질이 확 나셔가지고 짐을 확 싸가지고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불러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나가셨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밥 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밥 달라고. 밥을 항상 있는 밥은 안 드신다는 거예요. 항상 밥을 해서 반찬도 해서 그렇게 해야만 밥을 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나 같으면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 공부하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데 이걸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이해를 못해요. 그냥 학원만 가면 성적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가방만 메고 다닌 거지 실제로 공부를 하려면 이게 성적이 잘 올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도 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들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인강생들 그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 거실에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켜놓으면 가족들이 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분은 이제 재수를 받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필기를 하고 막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남편은 그쪽에서 이렇게 거실에 앉아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신 크게 틀어놨으니까 소리는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수업 받는 이분은 틀리고 게임하던 남편은 또 맞추고. 야, 그것도 모르냐? 등신. 근데 그냥 그래 한 말인데 이게 엄청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되게 글을 장황하게 보낸 거예요. 원래 그렇게 글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학습 질문을 보니까 공부하면서 받는 그 서름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해도 점수가 계속 안 올라가는 게 몸으로 느껴지니까 1차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모의 성적도 열심히 하면 좀 확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거나 또 훅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험은 중간중간에 그만둬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여기도 마찬가지일걸요. 기초 때 사람들 되게 이렇게 눈여겨 잘 받으세요. 이분들이 봄쯤에 가면 또 없어져요. 또 봄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고 여름에 없어지고 또 들어오고 들고 나고 엄청 잦아요. 그리고 맨 끝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합격해서 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합격합니다. 다시 포기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힘이 든데 포기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원래 들어가서 밥도 이건 의사표시예요 아니에요?
의사표시예요. 네가 나를 부양시켜줘야 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 하나 사줄게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의사표시일까요? 아닐까요? 의사표시도 아니다.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의사표시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 사주기로 약속한 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하는 건 무슨 관계라 그랬죠? 인간관계.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되려면 적어도 무슨 관계는 해당이 돼야 돼요? 법률관계.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건 의사표시도 아니다. 아니에요. 여기 한번 써봅시다. 의사표시 옆에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조그맣게 쓰세요. 의사표시 밑줄 하시고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 이렇게 써보실까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 누가 이제 나중에 그 기본 강의 가거나 그 핵심 과정에 가면 그때 공부 처음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먼저 공부를 한 사람이고 제 강의를 먼저 들은 사람이고 반복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1월 달에 오거나 3월 달에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은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일까요? 실력이 있는 사람 보이죠. 그분의 입장에서 아직 여러분 문제를 잘 못 풀긴 하는데 그분의 입장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좀 보이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용어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용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대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기야, 의사표시가 뭐예요? 그러면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또박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기요, 추인이 뭐예요? 추인. 시끄러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추후 인정해 준 말입니다. 추후에 효력을 인정하는 걸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용어고 여러분 기억나면 그것대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뭐 네이버 검색을 해보세요 이러면 골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네이버 검색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검색을 하면 다른 것들은 유용한 정보들이 많잖아요. 근데 법률적인 정보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가져갈 만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네이버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인연 이렇게 생각. 절대 검색하지 마시고 공부 관련 내용 항상 저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의사표시란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 이게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일정한 심리적인 과정을 좀 거칩니다. 갑이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 청약에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뭘까요? 청약자. 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을의 이름은 상대방.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갑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표의자. 을은 상대방.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의사표시자 이렇게도 부릅니다. 조문도 표의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의사표시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선 표의자가 조금 더 많아요. 이걸로 통일합시다. 표의자로 통일합시다. 그럼 먼저 갑이 자신의 건물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애들도 크고 그래서 집이 이제 좁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이 건물을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한 다음에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 말로 하거나 또는 1억 원에 팔 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순서를 봅시다. 제일 앞에 뭐 하기 위해서죠? 이사 가기 위해서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을에게 말로 했다. 편지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갑이 청약을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이사 가기 위해서. 이게 이제 동기라는 겁니다.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 이유를 동기라 그래요. 그리고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은 건 효과이사라고 말합니다.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혹하는 표의자의 마음 상태, 이걸 효과이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을 했어요. 이게 표시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정한 효과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표시의사, 이걸 법적 참여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을에게 이런 말을 하면 쟤하고 나 사이에 매매 계약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걸 표시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로 했다, 편지를 보냈다, 이게 표시행위예요. 밑에 걸로 해봅시다.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죠? 동기, 그리고 효과의사, 그리고 표시의사, 그리고 표시행위.
다시 한번 봅시다. 동기,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 이게 실제로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학원에 와서 수강하게 된 거죠. 그럼 학원 수강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동기. 자격증을 따려고. 이 동기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 동기. 그 다음에 뭐 연간회원이 뭐 연 100만 원이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 원의 계약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건 뭐죠? 효과의사. 이걸 데스크에 알려봐야 되겠다. 이게 뭐죠? 표시의사. 그리고 카드를 긁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되는 거죠? 표시행위. 실제로 이렇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동기,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제가 예전에 그 수강생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분이 오전에 수업을 해드렸는데 저녁에 또 오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좀 수업을 좀 미진하게 해줘서 야간에 또 오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날 수업을 계속 곱씹어 보니까 전달할 내용 다 전달해줬고 강조할 거 다 해줬고 하여튼 제가 생각한 대로 다 해줬어요. 근데 저녁에 또 오신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또 오시고 3주째 계속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죠. 근데 그분이 약간 특징적인 게 뭐냐면 수업이 끝나면 남들은 다 이렇게 그 짐 싸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급하게 김밥을 드세요. 거기서 어디 갈 데가 있는 사람인 거지 급하게 김밥을 드세요. 그 불이 나게 준비를 하고 가세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오전에 중개사학원에서 수업을 받으시고 김밥을 잽싸게 드시고 이분이 서예학원에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서예학원에서 서예 이렇게 배운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꽃꽂이 학원에 가세요. 꽃꽂이 학원에 가서 그리고 저녁에 수업을 또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학원을 다니시더라고요. 물어봤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본인 그 집에 있으면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집에 있으면 우울증이 확 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다니는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별로 뭐 학교 가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학원 수강하게 된 동기는 뭘까요? 집구석에 있기 싫어서죠. 집구석에 있기 싫어서. 집구석에 있기 싫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 그 학원 수강하는 사람의 동기는 대충 다 비슷하지만 동기라는 게 그 사람 마음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걸 말하지 않는 이상은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다. 또 다수설에 따르면 쪽수 많은 학설 다수설에 따르면 표시의사 역시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는 건 뭐가 뭘까요? 효과 의사하고 표시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효과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갑이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먹고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마음먹은 효과 의사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시가 완전 일치하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정상적 의사표시. 즉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경우를 무슨 의사표시라고 한다? 정상적 의사표시. 그러면 다시 법률행위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성립요건 세 가지가 뭐였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효력요건 첫 번째는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 갖추는 거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을 갖춰야 되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사보호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사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성립한 거죠. 성립했고 의사보호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효력요건까지 갖춘 거죠. 그럼 이제 이 법률행위가 뭐하게 될까요? 유효하게 되죠. 유효하게 돼서 실제로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것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필기를 좀 해봅시다. 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혹한 것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언제 의혹한 것대로 법률 효과가 생길까요? 언제 생길까요? 이건 좀 나눠봐야 돼요. 여기는 청약이니까 상대방이 있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예요? 있는 경우죠.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만 표시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언제 의사표시 효력이 생길까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생깁니다. 뭐한 때 생긴다고요? 도달한 때.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대표적으로 소유권 포기, 또 유증 같은 거, 재담법인 설립행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상대방 자체가 없죠. 그럼 의사표시를 보낼 필요도 없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할 필요도 당연히 없어요. 이때는 언제 의사표시 효력이 생길까요? 발송 고르시면 안 됩니다. 뭘 골라야 되냐면 표백을 골라야 돼요. 표백. 표백하면 뭐 생각나요? 표백. 세제 생각나요. 하이타이. 그거 아니고 겉 표자에 RL 백자입니다. 자기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는 걸 표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으니까 보낼 필요도 없고 발송할 필요도 없고 도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면 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 생겨요.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생기는 거예요? 도달한 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뭐한테? 표백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럼 다시 칠판 보시고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인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경우는 무슨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정상적 의사표시. 이때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음 이제 과거 시험 문제 난가 한번 해봅시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그 사기 당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은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사기 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해요. 취소. 그럼 취소는 특별한 방식은 필요 없어요. 전화하는 것도 되고 그다음 편지 써서 보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취소에 관한 편지를 썼어요. 취소에 관한 편지를 쓰고 이걸 우체통에 투입했어요. 우체통에 투입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즉사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난 후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취소에 관한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집어넣고 돌아오다가 갑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게 우체통에 투입했으니까 이 편지가 누구에게 가고 있는 상태죠? 을에게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을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야 돼요? 생기지 않아야 돼요? 생겨야 되죠. 근데 그런 뜻이 되려면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야 돼요? 미치지 않는다고 해야 돼요? 내용은 알아들으셨죠? 편지 보내고 돌아오다가 죽어도 편지가 을에게 가고 있으니까 을에게 도달하면 취소의 효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 되려면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난 후에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야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할 내용은 이겁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 무슨 의사표시라고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자, 여기는 타이틀을 봅시다. 칠판 보시면 얘는 의인사와 표시가 뭐하거나 불일치하거나 의인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걸 다 통틀어서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여기는 아닐 비자죠. 정상적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정상적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효과 생기죠. 여기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니까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는 법률 효과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여기는 이제 종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그리고 통종의 표시, 착오. 세 가지가 세트입니다. 비통착. 그리고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게 사기 강박입니다. 사기 강박. 먼저 구조를 잘 보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진의 표시, 통종의 표시, 착오 세 가지의 공통점 뭐죠? 여기는 다 의인사와 표시가 뭐하는 경우다? 불일치. 그리고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에 숨겨져 있는 말은 뭘까요?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에 숨겨져 있는 말은 일단 의인사와 표시는 뭐한다? 일치. 의인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의인사 결정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칠판에 보시면 비진의 표시하고 강박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비진의 표시는 이거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고 강박은 의인사와 표시가 뭐하는 경우다? 일치. 자, 그러면 실제로 비진의 표시를 했다, 통종의 표시를 했다,
착오를 일으켜서 의사표시를 했다, 상해당했다, 강박당했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면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의혹한 것대로는 효과 생기지 않죠. 근데 실제로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걸 유효하게 할 수도 있고 아예 무효로 만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하게끔 해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려면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법조문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조문을 많이 만들었어요. 107조부터 110조까지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조문의 내용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완전 중요합니다. 조문의 숫자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진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 그 다음 통조의 표시는 몇 조죠? 108조. 착오는 109조. 사기 강박은 110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풀 때 보면 기출문제 중에 다음 중 제108조 2항에 제3자가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108조가 나오면 이거 통조의 표시구나 이렇게 알아먹으셔야 됩니다. 워낙 유명한 조문이어서 제가 1년 내내 반복을 해드려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알게는 될 거예요. 근데 이 조문의 숫자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럼 5 이렇게 맞게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조문의 숫자 기억합시다. 비진의 표시 몇 조죠? 107조. 통조의 표시는 108조. 착오 109조. 사기 강박 110조. 어제 또 이렇게 이 조문 뭐 중요하니까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교수님 그러면 모든 조문을 다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든 조문을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에 나오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비진의 표시부터요. 자, 여기는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불일치. 얘보다 훨씬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 단어 뭐죠? 아는. 키워드입니다.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러면 판례사항이 나오면 주어진 사실관계를 읽어보고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일치를 의인사 표시를 한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일단 읽어보겠어요.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리고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개념을 여러분이 정리를 할 때 자기 나름대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개념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건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요.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면 기분은 좋은데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대로 개념을 이해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얘는 처음에는 힘들어도 문제가 다 풀려요. 개념 공부를 할 때 그 제발 책에 나와 있는 걸 바꾸지 마세요. 바꾸지 말고 바꿔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상하게 개념 이해하면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요. 결국 문제 못 풀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개념을 책에 나와 있는 것대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엄청 애를 써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든데 괜히 머릿속에 잡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쫙쫙 다 풀려요. 응용 문제도 훨씬 자유롭게 풀 수 있게 돼요. 항상 개념은 책에 나와 있는 것대로 머릿속에 집어넣을 것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얘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107조. 자,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되죠? 이건 1항, 2항 이렇게 읽는 겁니다. 1항 읽어볼까요? 의인사 표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란다. 자, 여기 보면 중간에 그러나란 말이죠. 그러나 앞쪽에 있는 걸 본문이라고 하고 그러나 뒤쪽에 있는 걸 단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1항 보시면 의인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다.
그다음 단서 읽어봅시다. 단서. 단서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죠? 무효가 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니까 무효가 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죠. 첫 번째 뭐 했을 때? 알았을 때. 알았을 때. 두 번째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면 또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정을 몰랐다. 이게 뭐죠? 몰랐다. 선의. 알았다. 악의. 그 다음에 선의도 두 가지 때리죠. 선의도 두 가지.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모르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 암만 주의를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경우는 선의이면서 무과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되죠.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선이지만 과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그런데 언제 무효가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풀로 말하면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2항, 전항의 의인사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안 돼 있죠.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되죠? 선의. 이거 꼭 기억합니다. 제3자 앞에 선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구별합니다. 그럼 여기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씁시다. 이런 건 상대적 무효라 그래요. 2항 끝에다 씁니다. 상대적 무효. 그러면 조금 전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할 때는 걔네들은 무효로 한다고 딱 끝나죠.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걔는 무슨 무효인 거죠? 절대적 무효. 그 다음 여기는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무슨 무효인 거죠? 상대적 무효.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해봅시다. 조금 전에 실제 비진의 표시가 실제 생활에 일어난 겁니다. 이걸 유효하게 할 수도 있고 무효로 할 수도 있고 취소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이에 관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법조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래서 몇 조를 만들었죠? 107조. 그럼 이 107조 조문의 내용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모든 판례 문제나 사례 문제를 풀려면 107조 조문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리게 되죠. 그럼 이 조문은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얘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때 밑도 끝도 없이 외우기 힘드니까 암기 코드를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107조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비유, 알, 무선입니다. 다시 비유, 알, 무선. 비유 이거 뭘까요? 비유. 비진의 표시는 그냥 유 아니고 원칙적으로.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무. 이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풀로 말하면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 근데 앞으로 비진의 표시에 관한 판례 문제나 사례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야 돼요? 이게 생각나야 되죠. 107조 조문 비유, 무선. 자, 항상 얘는 기본이니까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자, 107조 조문 어떻게 돼요? 비유, 무선. 비유는 뭐예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그 다음 선.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사례를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근데 개념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펜 놓으시고 칠판 집중해서 봅니다. 이 사람이 사립대학교 조교수예요. 근데 얘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금을 횡령했어요. 그 문제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퇴 수습의 방안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겁니다. 그럼 사직원 제출하는 건 어떤 의사표시일까요? 사직원 제출하는 거. 이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그럼 이때 누가 누구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한 거죠? 갑이 을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럼 갑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얘는 이름 뭐죠? 표의자. 학교 보유는 뭐가 될까요? 상대방. 자, 그럼 만약에 공금을 횡령한 갑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사직원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사직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금을 횡령을 했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낸 거예요. 그럼 사직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금을 횡령했어요. 그럼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랬으니까 나 같은 쓰레기는 더 이상 학교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사직을 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직할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사 있고 표시 있죠. 의사와 표시가 뭐죠? 일치.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죠. 이때는 무슨 의사표시가 될까요? 정상적 의사표시. 그러면 정상적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당사자가 당사자가 의혹한 것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럼 언제 의혹한 것대로 사직의 효과가 생길까요? 이거 상대방이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정상적 의사표시이고 갑이 의혹한 것대로 사직의 효과가 생기는 건 맞는데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 을에게 뭐한테? 도달한 때 사직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문제를 푸는 키워드예요. 사태 수습의 방안으로 사직을 제출했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공금횡령에서 문제가 엄청 커진 겁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직서를 내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문제가 잠잠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직서를 냈다는 뜻이에요. 사직서를 내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문제가 잠잠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직서를 냈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사직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사직서를 냈죠.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를 갑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건 여러분이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지금 사직할 마음도 없으면서 사직서를 내고 있다는 걸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게 바로 비진의 표시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를 비진의 표시라고 그래요. 다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를 무슨 의사표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 한 번 더 해봅시다. 가정부가 월급을 올려받을 생각으로 저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가겠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월급을 올려받기 위해서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의사 없죠? 나가겠다라고 말했으니까 표시 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 불일치한 걸 가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게 뭐죠? 비진의 표시.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는 항상 뜻이 이겁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이게 비진의 표시예요.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107조. 107조 조문 어떻게 되죠? 무서. 자, 그럼 이걸 이제 사례에 적용해서 결론을 여러분이 내리면 됩니다. 다시 여기 보고 비유는 뭐예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풀로 말하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적에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직원 제출 사안은 결국 결론이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얘를 대입해서 결론을 내리셔야 되죠.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이게 무효가 되려면 이런 경우에 무효가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냐면 알무죠. 그러니까 즉 갑에게 사직할 마음이 없다는 걸 상대방 을 쪽에서 알았을 때 또는 알 수 있을 때 이런 경우에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을 쪽에서 갑에게 사직할 마음이 없다는 걸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단서는 적용되지 않고 그냥 본문이 적용돼서 그냥 유효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유효. 결국 사직원 제출하는 게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사직의 효과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죠. 결국 결론은 갑 잘린다, 안 잘린다? 잘린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봅시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여기는 갑이 근로자, 을이 사용자입니다. 회사에서 경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로자 보고 일단 사직서를 먼저 제출해라. 그리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을을
재입사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근로자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사직서를 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사직서를 낸 거예요. 다시 일단 경영 상태 안 좋으니까 사직서 내. 그리고 정상화되면 너를 재입사시켜줄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직서 제출했으니까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인 거죠. 누가 누구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죠? 갑이 을에게. 갑의 을은 뭐죠? 표의자. 을은 뭐가 되죠? 상대방. 그러면 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사직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죠? 일단 의사 없고 표시 있어요, 없어요?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표시 있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 이 불일치를 근로자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자기는 알죠. 이게 바로 뭐죠? 비진의 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이게 뭐다? 비진의 표시. 얘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또 그랬죠? 107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비유알알 무서. 자, 그럼 여기는 사직원 제출사하고 좀 다른 게 여기는 요게 포인트입니다. 재입사 형식을 취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낸 사직원 제출은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얘는 무효죠. 무효. 왜 무효가 될까요?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랬으니까 이 근로자에게 사직할 마음이 없다는 걸 사용자가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이거 아는 경우죠. 아는 경우니까 무 중에 앞에 있는 아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직원 제출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무효니까 결국 사직의 효과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고 결국 결론은 갑은 잘린다, 안 잘린다? 안 잘린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비진의 표시 전부예요. 그럼 칠판 보고 해보세요.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사례 가지고 개념을 이해시켜 드렸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용어 만들어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책에 쓰여져 있는 것대로 개념을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라고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리고 얘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07조. 107조 조문은 비유알알 무선이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걸 맞춤을 씌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가정부 사건 제가 했었죠? 가정부가 월급을 올려받을 생각으로 저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가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의사표시는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혹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몰라서 답을 못 푸는 건 아니겠죠? 자, 가정부가 월급을 올려받을 생각으로 저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주인이 쟤 지랄이야. 자, 이제 배웠으니까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정부는 나갈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여러분 나오면 다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의사 없고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일치하죠. 불일치를 가정부가 알죠.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비진의 표시. 조문 몇 조? 107조. 조문 어떻게 되죠? 비유알알 무슨? 이거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언제 무효가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죠. 그럼 주인이 그러면 이 가정부에게 나갈 마음이 없다는 걸 주인도 알죠. 아니까 이 사직원 제출한 나가겠다 말한 건 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107조 조문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